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빙커, 어, 비평적 전기, 두 번째 부분입니다. 2장, 얀 바빙커와 헤지나 마흐달레나 홀란트. 헤르만 바빙커의 부모님 성함이 되죠. 아버지 얀 바빙커, 1826년, 앞서도 이야기한 대로 이 독일 변경 지역이죠. 벤트하임에 출생하고요. 1909년 소천이고요. 어머니 헤지나는 네덜란드 땅입니다. 프리전 페인이라는 곳에 1827년 출생이고요. 1900년 깜번에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 박스 안에 이 요약을 제가 연대를 했는데 1848년에 목사 안수 받았고요. 그 다음 1850년에 프리전 페인 처가집이 있는 곳에 가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1854년에 네덜란드 땅으로 얀 바빙크 목사도 목회지를 옮겨요. 호허페인. 바로 여기에서 바빙크가 태어납니다. 1857년에는 분스코튼으로 목회지를 옮기고요. 1862년에 알름게르크. 그리고 네, M자가 하나 더 들어간 것 같네요. 1873년에 깜번의 목회자로 부임을 합니다. 그리고 1903년 은퇴할 때까지 30년 동안 깜번의 목회자로 지냅니다. 요 시기는 바빙커가 깜번에서 1년 공부한 시간하고 또 이제 후에 깜번 신학 교수로 19년 지낸 시간하고 일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909년에 그러니까 83세, 82세경에 아버지는 소천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헤르만 바빙크의 아버지인 얀 바빙크는 종교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시대에서 완전한 소시민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는 1848년 독재 군주의 몰락을 친히 목도하였고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접하여 경험적인 칼빈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두 팔 벌려 환영을 하게 됩니다. 이 얀바빙크 목사님은 현대식의 대학을 나오진 않았어요. 그 군소 개혁파 교단이다 보니까 목회자에게 직접 소위 도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고전어나 현대어에 능할 만큼 잘 훈련된 분이고요. 그래서 역시나 뭐 설교문도 많이 남겼지만 특별히 자서전적인 거를 남겼어요. 내 생애의 짧은 스케치라고 하는 저는 보진 못했어요. 타이핑본이 현재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2층에 보면 하데세이라고 하는 그 1801에 네덜란드 개신교회 자료센터 약자입니다. 여기에 보관되어 있고요. 타이핑도 되어 있습니다. 언골트 스케치 판 웨인 레이펀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남겼어요. 에글린턴에 의하면 이게 4만 2천 단어에 육박하는 그런 자서전이고요. 깜번에서 은퇴하고 암스테르담의 아들 바빙커가 교수로 부임한 암스테르담의 그 중심가에 살 때인 1905년부터 6년 사이에 요 기록을 했고요. 1888년 62세 때에도 오직 예수 이름 안에서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자전적인 문서, 영어로 에고 다큐멘트라고 하는 그런 글도 남겼습니다. 이 안에 자서전은 여기에 전형적인 근대 후기 유럽인으로서 자기의 위치를 잘 드러내 줍니다. 자신의 선조들과 자신의 삶에 영향을 끼친 그들의 영향력에 대하여 그는 관심을 표현하고요.
구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가족사들도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야네 자서전은 시대의 산물로서 보고 원하고 앞으로 향해 나갔던 이 라이프 스토리, 삶의 이야기입니다. 에글린턴의 평가에 의하면 이 안의 자서전은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철두철미하게 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얀 바빙크의 생애로 들어가서 보면 책 72쪽입니다. 1826년 2월 5일 벤트하임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의 생애 이야기 중에 철도가 레일로드가 깔려요. 이게 이제 놀랄만한 변화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이제 화란을 언브라흐트 허지흐트. 하여튼 그 뭐라고 브라흐트 예, 갑자기 단어가 뜻이 그런데 뭐 어쨌든 굉장히 놀라운 그런 변화이죠. 산업화 이후 시대로 접어든 것을 의미하고요. 기차 여행은 시공간이 마차나 말 타던 시대 대비 굉장히 시공간의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벤트하임은 당시에 기행문학 속에 또 중요한 요소였고요. 이 헤르마누스 바빙크와 페나 바빙크, 요 이제 얀 바빙크의 부모님이죠. 오녀 일남. 6명의 아이가 있는데 다섯 번째 아이고 유일한 독자입니다. 부모는 벤트하임 개혁교 교인들이었고요. 아버지는 목수이셨는데 얀이 12살에 별세했어요. 그러니까 헤르만 바빙크의 아버지 마누스가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할머니가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뭐 형편이 많이 좋지는 않았죠. 1850년 얀이 24살일 때에 그렇게 에, 소천을 했습니다. 12살 때까지 벤타임, 독일어, 화란어 두 언어로 진행되는 교육을 받았고요. 개혁교회에서는 독일어로 교리문답 교육을 받고요. 그 다음에 삶의 영적으로는 그러나 느슨하고 나태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가 출석했던 교회 판 네스 목사의 설교는 도덕적인 교훈이지 그리스도인의 삶에 미치는 복음이 이끄는 변화에 대한 강조는 희미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청소년 때부터 야는 기존 교회들보다 더 활력이 넘치고 정통적인 곳에서의 신앙을 갈망했고요. 근데 마침 이제 외삼촌 하름 리 하우스를 통해 경건한 개혁파 설교자였던 얀 바렌트 신다흐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1842년에 신다흐의 설교를 처음 들어요. 16살 무렵이에요. 기성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나 그 당시에 뭐 그때나 지금이나 뭐 대가 지불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때는 엄청 대가가 크기 때문에 양쪽 모임에 참여합니다. 젊은 얀 바빙커에게 벤트하임 숲은 청소년 시절의 갈등의 시기 속에서의 두 충돌하는 세계들 사이의 경로가 되기 전 자유와 모험의 장소였습니다. 신다 목사와 판네스 목사가 상담하는 가운데 결국 야는 개인적으로 분리를 합니다. 그래서 옛 개혁교회로 갑니다. 더 정통적이고 더 경험 중심적인 이런 이제 코스로 갑니다. 이렇게 분리한다는 자체가 또 하나의 고난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한편 직업으로 가업, 아버지 헤르마누스가 목수였다고 했잖아요. 카핀터, 목재 가공 일의 견석공이 됩니다. 이 바퀴, 수레바퀴, 그러니까 마차 같은 수레바퀴의 기능공이었던 크라버 집에 거주하면서 그 집에 또 누가 있었냐면 신다 목사 와 매일 만납니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신다허 목사였는데 판 라이트의 미국 이주 충동과 현대 문화를 위한 그의 개방성에 대하여 반대를 표현할 만큼 굉장히 보수적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얀과 그의 가정의 독특한 입장이 형성된 것으로 에글린턴은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강한 반이민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는 이 화란을 버리고 미국으로 가는 이 반이민주의.
태도와 더불어 현대문화의 개방성을 지니는 통합적 입장. 79쪽에 있는 요 표현을 조금 잘 곱씹어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Combining openness to modern culture이고 with a strongly anti-immigrationist stance라고 하는 게 입장입니다. 자,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볼까요? 1845년에 쉰다흐는 목회 부담에 이제 나이가 해서 과중하다, 동력자가 필요하다, 뭐 작은 그런 그 교단이고 분립적 교단이니까 뭐 노회이긴 한데 많지 않아요. 노회원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이제 이걸 들어줄까 말까 11대 1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한 22명이 모인 거죠. 노회인데. 11대 11 동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정하려고 가정부 보고 제비를 뽑아라. 이 참 특이한 이 바빙크 생애에 보면 요 이야기가 아버지 생애 특이한 이야기 두 번 나올 텐데, 자, 가정부 보고 제비를 뽑아라고 했더니, 가정부가 하여튼, 아, 제비를 뽑아가지고 수락이 되고요. 그 요청이. 그다음에 이제 두 후보가 올라갔어요. 또 11대 11인 거죠. 한 명을 하려고 하니까 가정부부 또 제비 뽑아 이랬더니 19살의 얀 바빙커가 목회자 후보생. 당시 신학교가 없었어요. 이제 도제 교육을 해야 되죠. 목사들이. 자, 이렇게 후보자가 됐어요. 이 특별한 경험 속에서 신적 섭리와 개인적인 소망이 깔끔하게 일치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얀 바빙커는 제비 뽑기를 통해 더구나 가정부가 던진 캐스팅 보트에 의하여 목회자 후보생이 되고요. 그리고 마음속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야는 목회 훈련을 받기 위해 이제 벤트하임 독일 그 국경 지역에는 없고요. 이제 분리파 네덜란드에 있는 분리파에 보냅니다. 브룸멜kam프, 더한, 꼭 이런 사람들의 목회지에 사숙, 그러니까 머물면서 이제 직접 교육을 받는 거죠. 개인적으로. 어프렌티스십이죠. 그래서 노예 결정에 따라 야는 가장 순수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라이너 볼트라는 지역의 꼭 목사에게 가서 목회 훈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야는 1845부터 48년 3년을 신학 교육을 받아요. 라이너 볼트에서 호허페인으로 이사를 하는 그런 중간에 변화가 있고요. 당시 신학교 건물은 임대된 방 한 칸이었기 때문에 지역민들로부터 뭐 이 도대체 뭐하냐 대학도 아니고 신학교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불황자, 파리아 취급을 받아야 했습니다. 더욱이 수많은 과목들은 단 두 명에게 배워야 했습니다. 두 명의 목사가 갇힌 거죠. 모든 신학 교육을 3년 동안 그러니까 빈약했다 이거고요. 그래서 후일에 야한이 아들이 그 깜번 신학교 교의학 윤리학 교수가 될 때 이사장이었고요. 아들보다 앞서 이제 이사장 연설을 하는데 깜번 신학교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고요. 또 호소합니다. 그래서 바빙커에게도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는데 이 아버지의 교육 경험도 큰 요소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1848년 여름 야안의 신학 공부가 끝났을 때 야안의 고국 독일이 전쟁에 휩쓸리고요. 야안도 징집 대상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뭐 22살이니까 군에 가는 건 좋은데 목회 사역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군에 가야 되니 그것도 전쟁터에 가야 되니 실망이 컸지만 심체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인원이 충분하니까 필요 없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의사였는지 뭐 그 저기 장교인지 비어 하벤 쇼만 샤프튼 게누크는 하라나는 허누크라 그러는데 충분하다 우리. 그러니까 지진투 프라이 당신은 자유롭다. 그러니까 지퀸앤겐 당신은 가도 된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개인사 가운데에서 땅이 발 아래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사건에서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에글린턴의 책을 읽다 보면 요 문장이 계속 나와요. The ground was moving beneath their feet.
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땅이 그 발 아래서 움직인다. 이 변화를 말하죠. 그 다음에 1848년 앞에 첫 번째 강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48년 혁명으로 유명한 해입니다. 분리파 또 독일 국경 지역의 옛 개혁교회가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된 시점이 1848년 얀 바빙크가 목회자가 되었고 징집당할 뻔했으나 면제를 받은 놀라운 사건들과 겹쳐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종교의 자유를 위해 싸운 게 아닙니다. 뭐 호소문, 탄원서 쓰고 피켓 시위하고 현대식으로 말하면 그거 아니고요. 시대적인 관용이라고 하는 변화, 민주화라고 하는 변화의 덕을 본 셈이고요. 사실 이게 역설적이게도 칸트와 레싱이 투정했던 바로 그 자유, 프라이하이트, 프리덤의 수혜를 입은 겁니다. 종교의 자유를 얻은 후에 옛 개혁교회는 네덜란드 분리파를 따랐고요. 예배 시간에도 독일어보다는 이제 네덜란드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독일 국경인데도 불구하고 벤트하임 근대 신학을 따랐던 기존 개혁교회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신앙과 신학을 변호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했고 월간지들을 간행하기 시작합니다. 야는 1848년 8월 9일 벤터하임, 독일 국경이라 그랬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윌젠과 빌줌의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합니다. 한 곳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의미죠. 제가 우연히 칼빈의 라틴어 신약 주예본을 중고 150년이 넘은 책을 산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학교에 기증을 했는데 요 내지는 제가 찢어가지고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위에 보면 예이 바빙크하고 이제 페르비 디비니 미니 스테를 했죠. 주님의 말씀의 종인 얀 바빙크 하고 있는 밑에 보면 이제 코미타테, 벤타임, 벤트헤미아, 라틴어니까 그렇게 읽어야 되겠죠. 그 다음 위에 힐숨이고요. 1848이잖아요. 제 생각에는 아마 이제 목회자로 22세의 안수를 받고 목회지에 부임하면서 이 7권으로 된 라틴어 신약 주해를 산 것 같아요. 당시에 톨룩이 편집했던 거고요. 그리고 앞에다가 저렇게 옛날 깃털펜으로, 퀼펜으로 서명을 해둔 거예요. 뭐, 저는 이제 관심은 헤르만 바빙크 혹시 아버지한테 물려받아가 무슨 사용 흔적이 있는가 이런 거 좀 보고 싶었는데 그건 전혀 없고요. 다만 이제 얀 바빙크 목사, 22세의 얀 바빙크, 지금으로부터 쳐도 벌써 이 세월이 거의 180년, 뭐 90년 이렇게 되나요? 그 전에 이제 글입니다. 제가 유리 안에다가 지금 집어넣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자, 장로들이 강권을 했어요. 결혼을 안 하고 있으니까 결혼하라 해서 이제 네덜란드 국경 마을인 프리즘 페인 여기에 화란어 발음이 좀 어렵죠. 이 프랑스어도 어렵고요. 화란어도 발음이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프리전 페인의 국교회 소속이었어요. 이 분리파가 아니고 아까 뭐 잠깐 제가 잘못 말했는 것 같기도 한데 출신이 국교회였어요. 헤지나 홀란트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여기 도표를 일부러 제가 만들어 봤어요. 이 얀과 헤지나 사이에 태어나는 자녀들이 장녀 베렌디나 한나 13살에 요절합니다. 장남 헤르만 우리의 주인공 헤르만 바빙커는 66세 신학자고요. 차녀 이 밑으로는 전부 이제 헤르만의 동생들이죠. 페미아는 10살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차남 까렐 베른하르트는 출생 후에 2주 만에 영아 사망이죠. 삼남 꾼라트는 목사가 되고요. 여기는 이제 형이 죽고 나서도 1941년까지 살아요. 그리고 이 아들이 유명한 선교학자인 요한네스 바빙크입니다. 사남이 베렌디스 요한네스 페미아이고요. 이 오래 살았는데 뭐 하셨는지는 이 수색이 검색이 잘 안 됐어요. 꽤 오래 살았죠. 84세까지 살았네요. 1954년이니까. 그다음에 다섯 번째 아들 요한네스 헤리트는
24세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 박사 논문 쓰는 중에 소천을 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대로 본다면은 아버지와 어머니보다 더 일찍 죽은 자녀가 네명입니다총 둘, 넷, 여섯, 7명 중에 네명이 부모보다 먼저 소천하고요. 부모님 장례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헤르만하고 세 번째 아들 꾼나트 목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렌디스라는 아들, 세 아들만 이 장례에 참여할 정도로 네 명은 일찍 죽습니다. 네덜란드 호허페인으로 사역지를 옮긴 후에 1854년 6월 15일 네덜란드 분리파 총회는 깜번의 신학교를 개설하기로 하고 팜펠전 밑에 있습니다. 박스 가운데 제가 또 정리했습니다. 브룸멜캄프 드한과 더불어 28세였던 야한 바빙커도 교수는 아닙니다. 당시에 뭐 인정받은 학교도 아니고요. 조그마한 교단 신학교다 보니 호흐 리어라르가 아니고 리어라르였고요. 추천돼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보시다시피 레이든, 호로닝엄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명문대학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동료 교수들이 내가 어떻게 학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이 세 분 옆에 서서 일을 할 수 있냐 주저했어요. 좀 우유부단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에게 이 제비뽑기에 뭐 우리나라 말로 재미가 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린 학생의 결정을 맡겼어요. 즉 수락한다는 편지하고 거절한다는 편지를 두 개를 써가지고 제비 뽑아 알아서 보내라 해버렸는데 그 뽑은 게 거절 편지였어요. 이사에 전달되고 난 다음에도 굉장히 마음이 그때 가서 뒷북을 좀 치고 했죠. 재고를 바랬지만 이사회는 그 상고를 기각해버리고요. 90페이지 이하에 나옵니다. 분리파의 아버지가 1834년 핸드릭 더 콕이잖아요. 그 아들 헬레니우스 더 콕을 교사로 임명합니다. 여기 박스에 있죠. 네 번째 교사입니다. 70세를 살게 되죠. 그래서 94쪽에 에글린턴은 이야기합니다. 이 제비 뽑기 사건은 야의 삶을 형성했던 경건과 야망의 흥미롭게 뒤섞인 특징이 드러난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르만 바빙크는 후에 최근에 이제 발굴해가 화란으로 먼저 2019년에 나오고 그다음에 영어로 이제 존 볼트 그룹이 네 권으로 마무리를 지었죠. 영역본 작업 우리말로도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거기에서 제비뽑기와 이름은 종종 사람을 개파하게 만든다 이런 문장이 들어 있습니다. 아들의 그 후일 윤리학 글에. 그래서 1854년 12월 6일이 깜번에 소재한 신학교, 깜번 신학교, 우리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거고요. 깜번에 있는 교단 신학교이죠.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신학교, 20세기에는 호헬스콜이고요. 그리고 이제 후에 유니버시테이트, 대학 이런 표현을 쓰고요. 뭐 미래 역사까지 간다면요. 1944년에 스킬드 허레다누스를 총회가 징계함으로써 치리함으로써 해방파가 그 깜번에 또 하나의 신학교를 세웁니다. 45년도 브루드베흐 형제의 길에 있던 곳이고요. 요게 이제 최근에 또 이제 그 위트레흐트로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위트레흐트 신학대학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원래 54년에 세운 요 원학교는 있다가 2004년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국교회하고 심지어 복음주의 루터파 교회하고도 합쳐서 3개 교단이 하나의 개신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세워진 게 개신교 신학대학인데 빼떼하위 영어로 아니죠. 화란어 약칭으로 이제 소위 이제 프로테스탄트 Theologische Universität, 영어로 Protestant Theological University. 하여튼 여기로 합병이 되면서 이제 그 원학교도 학교가 이제 존재하다가 캠퍼스가 폐쇄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면 그 깜번이라는 작은 그 중세 한자 동맹의 도시의 신학교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은 1854년 이야기고요.
판펠전, 브룬멜kamp, 더한, 그리고 더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사진도 제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좌로부터 더한, 판펠전, 그다음 브룬멜kamp, 더콕입니다. 비록 분리파 목회자들이지만 레이던이나 위트레어트 같은 당시 국립대학에서 기본 교육을 받았던 인재들이죠. 자, 그럼 야는 어떻게 할까요? 여기에 이제 좌절을 겪고는 1857년에 분스코튼이라는 곳으로 목회지를 옮겼고요. 그 아마 유해무 교수님의 책에도 보면 평전의 앞부분에 이 바빙커와 연관된 거점들이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1862년에 야는 알름게르크로 옮겨가지고 여기는 꽤 오래 있죠. 1873년까지 사역합니다. 이때가 이제 비극으로 점철된 시기였어요. 장려, 차녀, 차남 다 요절한 시기가 요 시기고요. 불과 한 세대 앞에까지라도 사실 영아 사망률이 꽤 높았죠. 뭐, 저같이 시골 살아고 이런 사람들 60년대 태어나면 바로 출생신고도 또 잘 안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일하고 호적하고 잘 안 맞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뭐, 백 몇십 년 전이니까 더 심각했죠. 자, 이제 발렌타인 헵은 헤르만 바빙크 사후에 얀 바빙크 목사의 학문을 향한 사랑 덕분에 그 자녀들이 그들의 영역에 속한 대부분의 목회자 자녀들보다는 훨씬 더 폭넓은 교육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불리펴하고 그다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이제 그 교단의 목회자들이다 보니까 이 자녀를 대학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었죠. 요즘처럼 무슨 장학이나 혜택이 많은 때가 아니니까요. 그러나 얀 바빙크의 학문에 대한 그 사랑이 결국 자녀들의 교육에 반영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야는 알름게르크에서 목회하던 시절에 니온 데이크 근처에 소재했던 하설만 씨가 운영하던 기숙학교와 초등학교에 가가지고요. 부업으로 라틴어와 헬라어를 가르쳤고요. 아들 헤르만이 그곳에 공부를 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벌어가지고 이제 아들 등록금을 내는 거죠. 이 학교는 네덜란드, 프랑스, 영어, 독일어, 라틴, 헬라어, 산수, 대수와 기하, 회계, 피아노, 미술, 체조 등도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소위 보딩 스쿨인 거죠. 1848년 이전 분리척에서는 비밀 학교들을 운영했으나 1848년 이후에 하셀만 학교와 같이 합법적인 학교들이 가능했고요. 분리척 아이들의 상당히 탁월한 교육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야는 벤트하임에서 자신이 받은 교육과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 높은 교육을 아들 장남 헤르만에게 허락을 하도록 도와준 거죠. 야한과 혜진아는 자녀들이 더 이상 아버지의 직업을 따라가지 않는다고 가정되는 세대에 가업을 잇는다 이런 게 아닌 시대에 이제 돌입한 걸 알고요. 자기 자녀들을 보다 더 길고 엄격한 교육을 받게 했던 당대의 전형적인 소시민 계급의 부모였습니다. 야한의 생애의 궤적과 분리운동의 궤적, 야한의 자녀들의 궤적은 함께 움직였고 그 궤적의 둥근 모양은 1848년 전의 주변부에서 네덜란드 사회의 중심부를 향해 곡선을 이루며 접근해 갔습니다. 야는 자기 자녀들이 불황자 페리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에글린트 비평전기 9899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1863년에 야의 첫 번째 책 구원의 목소리가 출간된 이래 1860, 70년대 6권의 설교집이 더 나오고요. 물론 이제 설교집인데 두꺼운 건 아니에요. 또 월간지 정언 더 허다이흐네스라고 하는 월간지 편집장이 되었어요. 요 초기 모아놓은 이 그 사본을 이제 이 시기에 나온 거죠. 저도 이제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대학 교육을 받지는 않았지만 야한도 열심히 이렇게 지적인 활동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깜번의 목회자인 야한 바빙크입니다. 1873년 신학교 소재한 깜번의 목회자로 부임하고 부르흐발 게르크입니다. 많은 신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참석하면서 감화를 받고요.
그래서 판펠전 교수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미치는 당신의 영향은 심지어 교사들의 영향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1882년 총회에서 아들 헤르만이 깜뻔신학교 교의학, 윤리학, 백과사전 교수로 교사로, 뭐 우리는 교수라고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교사로 임명되고요. 1883년 1월 9일 이사장으로서 야는 강연을 하면서 신학 교육 이 질을 높여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아들도 이제 하지만 아버지도 합니다. 신학교의 목적은 경건하고 견고하며 학문적으로 훈련된 복음의 종들을 교단에 공급하는 데 있다. 이런 이제 목표를 이야기하고요. 교회와 세상을 위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고유의 학문적 연습 가운데 네덜란드 문화 속에서 성화되는 존재가 되기 위해 존재해야 된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야한의 이사장 연설은 아들의 사명을 향한 깊은 헌신의 성명서이자 자기 아들의 노력에 대한 공개적인 확정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얀 바빙 그 아들인 헤르만이 교사 혹은 교수 취임 연설을 합니다. 거룩한 신학의 학문 다음에서 나와 있죠. 이 연설을 1월 10일에 하고요. 아버지 연설하고 짝을 이루죠. 매우 놀랄만한 짝을 이루고요. 이미 개교하던 1854년에 드문 목사가 강연을 통해 목회자에게는 지혜와 학문이 겸비돼야 된다. 강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야는 가족들하고 또 사별을 하죠. 1896년에 요하네스 헤리트 아들이 24살의 나이로 박사 논문 쓰다가 별세를 합니다. 소천당합니다. 1900년에는 이미 뭐 76세의 얀 바빙고 목사지만 헤지나가 먼저 별세합니다. 109페이지 이하. 나는 그녀 안에서 사랑스럽고 충실한 배우자를 잃었습니다. 박식하다 칭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고 자신의 가정을 신실하게 보살폈던 현명한 주부를 잃었습니다. 주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들은 그녀에게 많은 감사를 표현합니다. 약 50년 동안 기쁨과 축복 가운데에서 그녀와 진정으로 연합되었고 이제 나는 그녀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나는 그녀를 잃음으로 인해 너무 외로움을 느끼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900년에 아들 이제 헤르만 부부 집으로 이주하여 같이 살아요. 1901, 1902년에 설교집 두 권이 나오고요. 특히 은퇴하는 1903년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강서 60편을 두 권에 담아 이렇게 출간을 합니다. 더 헤이델베르크 카테키스무스 이 바빙크 아버지 그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강해서입니다. 1903년 1월 25일에 은퇴를 합니다. 약 55년의 목회 사역에 종지부를 찍은 겁니다. 아들이 그보다 한 달여 전에 암스테르담 자유대 교수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따라 처음에는 암스테르담 근교에 있던 바트 허랍스미어라는 데 살다가 1904년에 시내 중심부에 소재한 싱얼 62번지로 이사를 하고요. 6년 더 살았습니다. 야는 말하죠. 나는 노년에 이 거대한 대도시의 주민이 되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대한 대도시. 혹은 화란을 직역한다면 The Grote Wereldstad. 아주 큰 세계적인 이 도시. 물론 지금도 암스테르담은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제 마지막 노년을 아들 덕분에 암스테르담의 주민으로 살고요. 헤르만과 아들 그다음에 그 며느리인 요한나와 살고요. 또 1894년에 손녀 헤지나 애칭으로 하니라고 하는 손녀 하나만 태어나요. 그래서 이제 1909년까지 이 헤지나가 약 15살이 될 때까지죠. 싱을 62번지에 거주했습니다. 여기서는 뭐 그러면은 자유대학도 당시 중심가에 있었으니까 가고요. 그 다음에 암스테르담 시립대학도 뭐 멀지 않고요. 뭐 또 이제 중앙 그 역 센트럴 스타치온도 가깝고요. 뭐 하여튼 중심가에 있으면서
글쎄 얼마나 얀 바빙크가 노년에 이걸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의 입장에서는 학교까지 걸어 다니고 또 이제 전국적으로 강의나 설교하러 기차 타고 다녀오고 하는데 용이한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바빙크, 헤르만 바빙크의 그 후계자가 된 발렌테인 헤번 스성 바빙크 전기를 이미 1921년에 7월에 선생님이 소천했는데 10월 말에 이미 책이 나오니까 엄청나게 빨리 쓴 거죠. 300페이지 넘는 전기를. 그래서 해본 어쨌든 그 바빙크 박사 제자기도 하지만 카이프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이제 바빙크 후임자가 되고 싶은 야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기를 빨리 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이게 이제 결국 에글린턴이 전기를 쓴 이유 중에 하나죠. 얀 바빙크와 해지나 바빙크가 매우 반문화적인 혹은 문화에 대해 혐오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으로 묘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스볼로에서 바빙크와 같이 김나지움, 당시에는 이제 라틴 스쿨, 이 라틴어 위주로 교육을 많이 하니까 라틴 스쿨이라고 부를 때 하여튼 인문고등학교죠. 친구였던 헨리 도스크 목사도 후일에 동일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에글린턴은 이런 이제 관점이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합니다. 책 113쪽에 보면 하나의 가족 안에서 바빙크 가문은 바빙크 패밀리는 현대 사회 속에서 자기 고유의 위치를 찾으려는 분리적 자극의 눈에 띄는 예다. She said impulse의 눈에 띄는 그런 아주 현저한 예 가운데 하나다. 현대 사회에서 자기 고유의 위치를 찾으려 한다. 라고 하는 점. 그래서 고등교육에 대하여 관심도 많았고요. 어렵지만 아버지가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소위 아들을 이제 하슬만 학교나 나중에 저벌로 김나지움이나 또 레이던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던 바빙크냐, 오르소독스 바빙크냐 이런 이제 대립 내지는 분열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또 특히 심한 것은 문화에 대하 혐오하는 그런 경건주의적으로 축소된 가정이 다 이런 이 식의 오해들에 대해 에글린턴은 교정을 하려고 하죠. 물론 이제 당시에나 지금이나 하란개혁계 가운데는 한편은 세상을 등지고 거의 뭐 나들 레프마치 시기에 그런 경건 문학들 읽으면서 뭐 이 짝으로 이제 어 당시에 영국에는 그 청교도 문학이 있죠. 그렇게 하며 살았다. 그런 사람들이 부류가 있어요. 그러나 헤르만 바빙크 또 그 아버지 얀 바빙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 2장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은 제가 얼마나 이제 인터벌을 둘지 모르겠습니다만 되어지는 대로 11개 챕터를 챕터별로 제가 이렇게 요약 강독을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책을 직접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귀한 책인데 저도 감수한다고 열심히 살핀 책이기도 하고요. 많이들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